장은 생활 습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변화가 빠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생활 습관에서 사실 꾸준히 좀 실천하는 일관적인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장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나요? 장은 생활 습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변화가 빠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생활 습관에서 사실 꾸준히 좀 실천하는 일관적인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발효식품은 장 면역을 회복시키는 정말 중요한 음식이 됩니다. 김치, 된장국, 낫또, 유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식물성 요구르트 이런 발효식품에는 유익균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이 균주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김치에는 락토바실러스라는 게 있고요. 낫또의 바실러스균, 또 요구르트의 비피더스균 같은 경우에는 장내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한 가지에 치우친 것보다는 다양한 균들을 섭취하는 것이 이 장내 다양한 미생물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식이섬유 섭취는요, 장 건강을 위해서 많이 먹으라고 얘기하죠. 바로 유익균을 늘리는데 굉장히 필수 조건이 됩니다. 하루 25에서 35g의 식이섬유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권장되는 양입니다. 이것은 채소, 과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아침 과일 500g 정도의 양, 통곡물 식사 중에 드시고 콩류 좀 드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요, 장내 미생물의 주요 이 먹이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과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근데 과일 외에도 귤이나 보리 같은 곡류에도 베타글루칸의 형태로 들어있고요. 미역이나 다시마에 해조류, 알긴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과나 배, 딸기, 블루베리 이런 과일에는 당연히 펙틴 같은 이런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죠. 네, 식단의 다양성도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30가지 정도의 서로 다른 식물성 식품을 먹었을 때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채소, 과일, 곡물, 콩류, 견과류, 허브, 버섯류, 해조류 이런 것들이 장내 미생물의 균형과 회복력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바로 가공식품이죠. 최대한 줄여야 돼요. 설탕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고 인공 감미료, 또 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은 유익균의 생존력을 약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유해균의 증식을 굉장히 촉진시킵니다. 특히 아스파탐, 스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 있잖아요. 장내 미생물에는 사실 부정적인 영향이 보고되고 있으니까요.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공육이나 인스턴트 식품, 과자류 이런 것들도 역시 장 면역 회복 과정에서는 먼저 좀 배제해야 되는 식품입니다. 항생제 사용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항생제는 장내 미생물 전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불가피할 경우에는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병행하는 것. 치료 이후에는 반드시 발효식품이나 과일, 채소류 꼭 같이 드시면서 장내 환경을 잘 회복시키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도 역시 장 면역에서 매우 중요하죠. 이 스트레스는 장 운동성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장 점막 세포의 기능, 그리고 미생물 구성 이 세 가지 부분에 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키는 나만의 즐거운 뭔가 활동, 취미생활 반드시 병행해 주시고요. 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명상하시고 호흡법 또 연습하시고 또 가볍게 산책하고 달리기 하면서 몸만 운동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많이 안정시키는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합니다. 이런 환경들,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이 장내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꼭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수면 또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더 중요한 요소예요. 잠이 너무 부족하거나 더 불규칙한 수면 패턴들은 장내 미생물의 구성을 빠르게 악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7, 8시간 정도의 안정적인 수면, 좀 최대한 규칙적인 취침이나 이 기상 리듬 이런 패턴들이 장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굉장히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신체 활동도 장내 미생물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올려주게 되고요. 염증 수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 최대한 8,000보 정도까지 하면 가장 좀 좋겠죠. 이런 걷기로도 충분히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대신 너무 과도한 운동의 경우 또 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식사만으로도 충분히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또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도 좀 고려해 보면 좋습니다. 락토바실러스나 비필투더스균을 기본으로 여러 균주가 포함된 제품들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100억에서 500억 CFU 정도가 적절하다고 하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 경우에는 이제 공복에 섭취하시는 게 좋고, 보관을 잘해서 균의 안정성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장의 면역력은 단기간에 바로 형성되는 건 아니지만 올바른 환경이 조성이 되면 비교적 빠르게 회복력을 올려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특별한 어떤 엄청난 처방이 아니고요. 장이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히포크라테스는 무려 2400년 전에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당시에는 어떤 경험적인 그런 통찰에 가까운 표현이었지만 제 현대의학 그리고 생명과학에서는 바로 이 말이 점차 사실로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은 국소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전신의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요. 또 장의 면역 상태가 온몸의 면역 시스템의 상태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에게 장 건강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항암 치료 과정에서 장 점막 손상되고요. 또 장내 미생물 환경이 꽤 손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같이 반드시 회복을 시켜야만 전체적인 암 치료의 경과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장 기능이 건강해져야만 영양소도 잘 흡수가 되고 또 대사산물, 찌꺼기, 독소 배출들이 원활해지고요. 그리고 면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접근은 사실 복잡하진 않아요. 충분한 과일 섭취, 채소 섭취, 발효식품, 그리고 가공식품은 덜 먹고 스트레스를 좀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장내 환경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 며칠 안에도 몇 주 안에도 변화가 관찰되기도 하고요. 좀 길게는 수개월에 걸쳐서 면역력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을 우리가 이해할 때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고요. 이런 면역 반응을 조율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장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이후로도 신경계나 여러 대사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안정이 되면 면역과 염증, 또 에너지 대사, 또 정서 상태까지 모두 다 한 번에 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 건강은 전신 건강의 가장 중요한 토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항암 치료를 만약에 시작하고 계신다라면 무엇보다 이 장 건강을 필수적으로 꼭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점막 세포부터 또 장내 미생물의 환경, 온몸의 이 면역 환경까지,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까지 함께 해주는 가장 중요한 면역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로 다이어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유고비와 마운자로는 공통적으로 일단 몸에 GLP-1 또 마운자로는 GIP까지 같이 추가가 돼서 일단 식욕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살이 많이 찌는 이유가 일단은 먹는 걸 조절하기 어렵은 이유잖아요. 가공식품이 큰 문제이긴 하지만 식욕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은 먹는 양이 굉장히 줄어들죠. 또 음식이 들어와서 위 배출 속도도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돼요. 마운자로는 여기에다가 혈당 안정과 지방 대사까지 더 촉진시켜주는 장의 호르몬까지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식욕이 줄고 음식량이 줄고 위에서 음식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 때문에 음식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살이 빠지게 되는 효과죠. 근데 인제 이거의 단점은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약이다 보니까 소화 계통에서 약간의 구토 증상, 오심 증상, 이제 장의 문제, 설사, 변비, 그리고 이제 드물게는 췌장염이나 담낭염 쪽으로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빼고 싶은 거는 지방이지 근육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음식 감소로 인해서 지방과 함께 근육도 같이 감소가 일어납니다. 또 이 약을 멈추는 순간
바로 요요 현상이 오게 되는 거죠. 일곱이 마원자를 정말 필요로 하는 분도 있어요. 뭐 BMI 27, 30 이상이 되는 과체중, 고도 비만의 분들은 전체적으로 음식 양을 줄이고 위의 용적을 줄여야 되니까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BMI가 뭐 뷰티 사이즈를 추구하는 분들 계시죠. 45kg, 47kg, 50kg인데 45kg까지 빼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은 절대 좀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육 감소도 일어나고요. 부작용도 있고요. 나중에 요요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꼭 필요한 경우에 약물을 같이 사용해야 될지라도 똑같이 식단을 통해서 신진대사를 바꾸고 간의 해독 능력을 올려서 지방대사를 촉진시키고 장의 건강 상태를 바꾸는 전체적인 신진대사, 세포 기능을 좋게 하는 이런 부분을 같이 신경 쓰는 식단과 또 운동을 꼭 다이어트에 인슐린 저항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요. 에너지를 저장하는 호르몬, 지방을 저장하는 호르몬으로도 사용이 되죠. 이 지방을 저장하는 역할도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항성이 오게 되면 몸은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해라, 지방을 더 저장해라, 지방 분해를 막아라, 이런 신호를 같이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먹지 않았는데도 더 살이 찌고 쉽게 배가 고픈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서는 일단 저칼로리 운동 요게 아니고요. 저칼로리 식단과 운동을 통해서 칼로리를 막 소비하자 이 접근이 아니고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해야 돼요. 인슐린으로 인한 호르몬의 조정이 잘 안정적으로 오게 되면 쉽게 지방으로 축적되지도 않고 또 지방 분해가 잘 일어나는 건강한 대사 환경이 됩니다. 칼로리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칼로리는요, 물 1도씨를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측정하는 분배 열량계라는 것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음식 성분을, 어떤 음식들을 태워서 일으키는 열을 측정한 거예요. 근데 사람의 몸은 뭘 태워서 일어나는 어떤 통이 아니잖아요. 소화 효소, 또 다양한 호르몬으로 인한 복합적인 이 신진대사가 일어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계산기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칼로리를 제한하면 우리 몸에서는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대사의 속도가 줄어들게 돼요. 신진대사라는 것은 정상적인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죠. 그런데 칼로리를 딱 아끼니까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신진대사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대사가 느려지는 것은 결국 지방 대사도 잘 되지 않는 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근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일단 지방이 먼저 없어지는 게 많은 다이어터들의 목표인데 근육이 먼저 줄어들게 되니까 굉장히 오히려 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요요 현상이 생깁니다. 저칼로리가 잠깐적으로는 안 먹어서 살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평생 그럴 수 없잖아요. 일단 일반 식사로 돌아오는 순간 내 몸은 이 굶주린 기아 상태를 기억해서 더 쉽게 지방으로 저장하려고 합니다. 요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는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다이어트죠. 많은 분들이 다양한 뭐 약이라든지 저칼로리 식단 이런 걸 해서 살은 5kg, 10kg, 뭐 15kg 뺄 수는 있어요. 이런 분들도 다시 또 요요 현상을 불과 2, 3개월 만에 다시 몸무게로 돌아가거나 오히려 더 찌게 되는 몸을 많이 경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다이어트입니다. 단식은 어떻게 우리의 몸을 살리나요? 네, 먼저 1단계로는 저장된 당을 먼저 사용합니다. 일단 식사를 딱 멈추게 되면 몸은 혈액과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먼저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안정이 되고 인슐린이 이제 분비되지 않는 몸 상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몸이 지방을 저장하는 모드가 이제 꺼지니까 몸이 계속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는 몸으로 바뀌게 돼요. 2단계는 이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글리코겐이 이제 점점 줄어들면 몸은 그때부터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죠. 지방이 타고 또 이 과정에서 케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니까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3단계는 이제 오토파지, 청소, 자가포식 작용, 몸이 청소하는 작용과 세포 재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단식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자가포식 작용 활성화되죠. 자, 이것은 우리 몸의 에너지가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는 동안에 손상된 세포들을 막 제거하는
청소 작용이에요. 그래서 염증도 줄어들고 뭐 노화세포, 좀비세포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고요.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게 재생이 됩니다. 기계로 친다라면 낡은 부품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부품으로 싹 교체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식을 한 상태 이후에 우리 몸은 매우 민감하고 깨끗한 상태예요. 그래서 깨끗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좋습니다. 사과 같은 과일 식사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사과 하나를 드시거나 사과에 혹시 속쓰림이 있어서 불편했던 분들은 토마토나 바나나 같은 신맛이 없는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단식 후에는 내 몸의 소화 장기들이 다 쉬었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식사, 또 소화 효소를 자극하지 않는 식사가 좋아요. 그러면서도 신진대사를 서서히 도와주는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과 같은 과일 식사가 이 조건을 모두 채워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만과 심장병은 포화지방과 어떤 관련성이 있나요? 포화지방 자체는 사실 결론적으로는 비만이나 심장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미국의 이 심장협회에서도 단순히 포화지방이 심장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됐는지 살펴보면 포화지방은 뭐 나쁜 지방, 불포화지방은 좋은 지방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구분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그렇게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거의 확신한 것처럼 확산이 된 배경이 있습니다. 1950년대에 엔세키스라는 이 학자의 가설인데요. 몸에 이제 지방이 막 쌓여 있으니까 '지방이 문제다.'라고 그냥 손쉽게 생각을 한 거죠. 이 가설은 사실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계속 있었습니다. 지방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캐나다 맥길 대학교에서는 매년 16kg을 1년에 감량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바로 식물성 지방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식물성 지방은 모든 식물성 기름이 아니에요. 콩기름, 뭐 옥수수유, 카놀라유 이런 거 아니고요. 바로 코코넛 오일입니다. 이 코코넛 오일이라는 것은 사실 포화지방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체지방이 줄고요. 체중도 같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핵심은 포화냐 불포화냐 이런 지방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몸에서 어떻게 대사가 되느냐, 특히 지방 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포화지방이 문제가 아니냐면 바로 포화지방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예요. 세포막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요. 뭐 호르몬도 만들고 특히 뇌의 7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구조적인 차이일 뿐이에요. 포화지방은 구조가 안정적인 거고 불포화지방은 구조가 비교적 불안정해서 쉽게 산화가 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지방 자체가 아니고요. 이 지방이 우리 몸에서 어떠한 조합으로 들어와서 잘못 대사가 되느냐라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 이 지방은 지방만 먹는 게 아니고 설탕과 같이 먹거나 또는 정제탄수화물과 같이 조합을 해서 먹습니다. 튀긴 음식 같은 거 있죠. 뭐 치킨 먹고 또 콜라 마시고 이렇게 지방과 설탕, 지방과 정제탄수화물 이 조합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의 저항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가져오니까 자꾸 지방으로 쌓이게 되죠. 지방으로 쌓이면서 또 인슐린 저항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염증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염증과 지방이 쌓이는 몸, 신진대사가 안 되는 몸으로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포하냐 불포하냐가 아니고요. 자연 상태인가, 가공되지 않았는지, 산화되지 않았는지 이제 이런 기준이 더 중요하고요. 오메가3 지방과 오메가6 지방의 이 비율의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